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거죠. 비슷한 연배이시기도 하고 해서 제가 누군가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야,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러고 이제 헛폼을 잡는 그런 공간은 여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서로의 생각이나 뭐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을 좀 교감하다 보면 얼추 비슷한 어떤 가치, 정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대전제 속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클래식을 통해서 우아한 삶, 교양 있는 삶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강의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좀 클래식을 들으면 좀 더 기품이 있어지지 않을까? 나른한 삶의 권태로운 삶의 청량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와는 하등 상관없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좀 내용적으로 가면 제 이 클래식 강의는 클래식의 역사를 계속 훑어오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다른 사회사나 정신사나 문화예술사와 교직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것이지 음악가의 이름들을 바톤 터치를 해가면서 음악사의 내부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열하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도 될 정도의 사소한 이야기들 너무나 많고요. 예를 들면 차이콥스키가 폰 매크라는 부인하고 15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그 폰 매크 부인은 차이콥스키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정신적, 특히나 물질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이콥스키가 내건 조건은 아니고 오히려 폰 매크 부인이 내건 조건이 너를 마음껏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테니 단 하나의 조건은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조건이에요. 굉장히 부러운 조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어느 귀부인이 저한테 혹은 여러분들한테 15년 동안 물심양면 지원해 줄 텐데 내 문자 따려고도 하지 말고 이메일도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런 관계를 맺었을까? 그를 통해서 차이콥스키는 어떻게 또 예술적인 자양분을 얻었을까? 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음악사의 에피소드들로 점철됐던 과거의 교양 문화 때문에 클래식이 한가로운 교양 쌓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당대의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시대적 고뇌로 제와벌이나 악령 같은 무시무시한 소설을 썼을까? 그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의 대립과 충돌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이나 예술가들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근대를 초극하려고 했던가?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악사의 뒷얘기나 에피소드는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고 크게는 역사, 전체로서의 역사 속에서 문화예술사 속에서 그 음악가의 개인적인 생애, 삶 이것을 좀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클래식, 시대를 듣다. 따라서 이제 클래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클래식도 이제 듣게 되지만 덤으로 인류의 역사는 아닐 테고 이 서구 근대의 역사 이것을 좀 그 시대의 내면 풍경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 가지 앞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두세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악을 좀 기품 있게 길게 쭉 감상하면 좋겠는데 이 시설도 시설이지만 우리가 말로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게 많아서 음악을 좀 필요한 대목만 좀 잘라서 듣게 되는 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인터넷 검색도 좋고요. 또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도 소개해 드리고 특히나 유튜브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클래식 강의를 하러 갈 때는 지금 제가 이 외장 하드 하나 들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제 LP, CD, DVD 이런 거 들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어디 가면 이제 LD까지는 없었는데 DVD 플레이어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건 쇼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LP를 막 가져갔는데 거기는 이제 희귀 음반, 뭐 명반 이런 이른바 그런 게 있잖아요. CD로도 복각이 안 됐고 들려드리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LP를 이렇게 가져가면 그쪽에서 LP 플레이어, 그러니까 턴테이블이 없는데요, 여러분. 턴테이블을 또 차에 싣고.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아주 엄정한 의미의 저작권과 여러 가지 이제 결부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 소스를 다채롭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휘자나 음악을 추후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인 블로그가 있는데요. jsksoft.tstory.com 여기에 이제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제 바하,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개인이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 설명이 오늘 이 곡을 들으니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설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곡 설명도 검색 포털에서 옮겨온 거 이런 정도인데, 이 블로그에서는 그 곡에 대한, 또 음악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풍부하지만 이 개인의 의견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고생이 아닌 이상 해석이 기반이 된 정보 제공. 여기 가시면 저 고대 음악부터 최근의 음악까지 다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음반이나 걸어놓지 않고 비교적 이 블로그 운영자가 엄선해서 음반을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강의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용은 잘 듣겠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음악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음반 사서 들으면 되겠지만 우선 급한 마음에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이 블로그를 좀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블로그 우리소리.net은 국악이라는 조금 잘못된 이름 아래 좀 관심이 소홀해져 있는 우리 고전음악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또 음악 듣기 서비스가 잘 돼 있습니다. 책을 몇 권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알렉스 로스라는 사람의 나머지는 소음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Rest is Noise라는 건데, 이게 섹스피어의 어느 희곡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목도 근사하죠? 나머지는 소음이다.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정본이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저자의 자신만만함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10년대에서 한 60년대까지 클래식이 드디어 오랜 생명을 다하고 대중과 멀어지면서 아주 지독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고도의 미러로 변해가던 시절의 그 음악들. 그런데 그 시대는 양차대전이고 히틀러 파시즘이고 이러할 때 이 파괴된 시대에 음악은 어떻게 파괴의 양식으로 파괴된 시대에 응전했는가, 이 기록을 매우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몇 가지의 문헌을 가지고 선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날모시에 누가 누구를 만났다, 아주 디테일을 통해서 20세기 초반에 현대음악의 풍경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안동림 선생의 이한장의 명반, 우리 시대의 한때 고전이었죠. 지금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고요. 조금 엄밀하게 보면 안동림 선생께서 이 책을 주로 쓰시던 7, 80년대의 레코드 산업 문화와 지금이 이제 20, 30년씩 격절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보의 보완도 조금 필요하겠고, 그렇지만 한 애호가가 클래식이라는 세계에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을, 단지 정서, 마음 이게 아니라 영혼을 쭉 바친 그런 기록을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고요. 클래식 그 은밀한 삶과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책은 영국의 저명한 음반 비평가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집에 기껏 명반이라고 사놨던 걸 버려야 되는 일이 좀 발생합니다. 사기와 협작과 음모의 소산들이
명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쩌다 영화 보면 영화사에서 뿌린 홍보 자료와 일부 그릇된 기자나 비평가들의 이렇게 과도한 찬사와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더니 별점 평점 2개나 줄까 말까 한 거 이걸 그토록 이거는 뭔가 거대한 사슬 속에서 이뤄진 일이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수가 있죠. 그런 음반들의 뒤엉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저자는 책의 말미에 꼭 들어야 될 음반 20개에 대해서 평을 쓰고 있는데 그걸 읽고 나면 그 20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관점과 원칙의 예술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20개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파생해서 200개, 2000개로 우리가 이제 확장될 수가 있죠. 이 1001 이 음반도, 이 책자도 너무나 많은 음반 속에서 뭘 골라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북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시대를 듣다라는 이 시대의 명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책자도 있고요. 이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대강 오늘날의 20세기의 음악 환경과 문화 산업 이 풍경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클래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이 많은 내용들은 지휘자와 음악 산업과 20세기의 예술 소비의 현황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와 무관하게 다들 음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베토벤 시절에 음반이 있었습니까? 바하 시절에 음악당이 있었습니까? 그런 맥락을 보면 이런 책자들은 전체적으로는 클래식과 관련이 있지만 20세기의 문화와 관련됐다. 이렇게 좀 전제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빈틈이 많은 강의인데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 책의 서문에도 썼지만 무슨 본론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촬영 시간이 벌써 10여 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악의 아버지 핸델, 음악의 아버지 바하, 무슨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런 조잡한 언어들이 우리 20세기 한국 문화사에서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의 일본 책을 어떻게 번역해와서 그때 그 당시에 유학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음악 교양서와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서유럽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장학 퀴즈 시간에 쉽게 문제로 제출하고 있는가. 이 클래식 하나에 접근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3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개인적인 감성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충분히 아름답게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오는 음악이야말로 이런 모든 전제조차 초월해버린 진정한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이 있다 치면 겨울나그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통해서 보면 겨울나그네가 꼭 그런 음악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하듯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겨울나그네는 우리가 슬플 때나 또 우울할 때나 어디 떠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언제든지 들어볼 만한 음악이 되거든요. 진정한 초월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제가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클래식이라는 뿌연, 희뿌연, 마치 그 물냉면 위에 떠있는 희뿌연 계란 같은 그런 생명도 없어 보이는 이 클래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공부하듯이 해야 되는데 저마다의 기분이나 정서에 따라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또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보면 당연히 그 예술가의 성장 이력이나 당대의 교류, 지적인 경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야 되겠죠. 이 사진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좀 엄밀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20, 30년대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이 구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의 뛰어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 축구로 치면 지단, 라울, 이런 호나우딩요 이런 애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거랑 똑같은데요.
여기 이 스탈린 치하를 매우 비틀거리는 균형대 위에서 살아갔던 이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너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연극을 피력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 공공의 극장 이름을 너 이름으로 하자. 메이어 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암살 내지 총살당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스스로 죽은 시인 마야콥스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어요. 음악, 연극, 문학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 역사에 남게 사진 하나 찍을까 이러진 않았겠죠.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쇼스타코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메이어 홀트나 이 당대의 연극이나 영화운동 특히 문학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그 아방가르드가 어떻게 비판을 받았든지 살아남았든지 그런 흐름들이 또 그 당대 왜 필요했는지를 봐야 쇼스타코비치가 보이겠죠. 안 그러면 이런 것이 생략되거나 괄호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아주 뿌연 말만 됩니다. 시대의 고뇌를 앓다간 쇼스타코비치. 헛소리죠. 시대의 고뇌를 앓다간이라는 이런 표현만큼 그 진부함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진부함에서 탈피하려고 어떤 의미로든 정치적이든 미학적이든 진부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굉장히 진부한 타이틀을 걸려요. 시대의 고뇌를 앓다간 이런. 이거보다 더 누추한 얘기는 사랑의 실패와 빚에 쪼달리다 병마에 쓰러져 사라져가 이런 얘기죠. 대출 이자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그렇게 음악가를 이렇게 좀 왜소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일그러진 이중의 민족주의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좌파냐 우파냐 그 음악성 그 이력을 다 떠나서 홍남파든 윤희상이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20세기 민족의 고뇌를 담았어요. 거꾸로 서구에서는 슈베르트나 차이콥스키는 대출 이자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간 병이나 앓다가 죽어간 사랑의 실패. 이상하죠. 이 민족주의 거울도 너무 크고 그 시대를 완전히 말갛게 소거하고자 했던 그래서 음악을 개인적 감상주의의 소비 문화로 전락시켰던 그런 과거의 음악 소비 풍토도 너무 진부한 겁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강대와 함께 시대가 걸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모차르트 시간 때 말씀을 드리고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후반부에 가면 세속 오페라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관중들이 막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모차르트도 발코니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술잔 올려놓고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오페라 풍경은 250여 년 전에는 좀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쓴 어느 책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오페라 극장에 올 때는 개를 데리고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개를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거나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예전에 동네 삼류개봉관에서 산딸기라든지 이런 영화 하면 동네 형들이 막 휘파람 불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250년 전에 오페라는 오늘날처럼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차려입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문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영화관에 이제 예매하듯이 재밌는 거 없을까 하면서 생성된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고고한 예술 지상주의가 이제 형성되면서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당대의 예술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또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의 풍경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지금
테이블이죠. 식사 테이블. 테이블. 이게 이제 독일어인가 해서 이제 타펠이라고 합니다. 타펠 무지크. 식탁 위의 음악. 저녁 먹을 때 들려오는 음악들. 바로크 시대의 절반의 음악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비노니의 뭐 아다지오 누구의 이렇게 듣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야 알비노니 오라 그래. 그래서 아마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때는 그 오디오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었고 오디오가 없었죠. 그럼 오디오가 없었던 시절에 유럽에서 이 사람들은 음악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살아있는 오디오, 인간들을 이제 부리는 거죠, 뒤에다가. 우리가 어디 레스토랑이나 어디 갈 때, 여기 음악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밥 먹을 때 악사 불러, 밴드 불러 해서 이제 뒤에서 연주하는 타펠 무지크, 식탁 음악. 그걸 우리는 오늘날 아주 우아하고 고결한 클래식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열하다. 기껏 여기 뭔가 심오한 게 있겠지 하고 열심히 들었더니 식탁 음악이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옹색하게 볼 건 없지만 처음 생성된 것은 그러한 것이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하였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실내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 외에는 듣는 사람조차 이해할 수 없듯이 아주 엄격한 질서와 그들 나름의 미학적 기준에 의해서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실내악이 연주가 되고 우리는 마치 이 연주하는 사이에 기침을 하면 사형 선고받을 것처럼 숨막힌 자세로 앉아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음악을 가령 모차르트의 사중주 그러면 예전에는 타펠 무지크였을 텐데 지금은 저 안에 뭐가 있어 라고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텍스트는 시대마다 생성 원리도 다르지만 수용 원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맥락 없이 뿌연 상태에 갖다 놓으면 그 음악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많이 풀어 나갈 건데 요 밑에는 동어 반복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 바로크 시대였던 근대가 됐든 현대가 됐든 어떤 음악이 탄생하면 그것은 재현, 연주됨과 동시에 소멸되죠. 물론 레코딩 산업이라는 것이 시간을 정박시켜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연주회장이라는 그 모델로 볼 때는 재현됨과 동시에 소멸하는 재현하는 순간 1초 전의 음악은 계속 소멸되어가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음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설처럼 장면화, 미장시엔이 머리에 그려진다거나 미술처럼 아예 그 구체적인 어떤 미술은 또 그런 구체성을 일부러 버리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해바라기 그림이다, 만종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이 우리한테 제시되는 것과 달리 음악은 고도의 추상적인 세계가 계속 움직여가면서 순간마다 탄생하고 소멸하면서 대략 10분에서 40분 정도면 끝이 나는 시간성의 세계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고도의 추상성을 저마다의 교양 수준이나 학적 배경 또는 정서적인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음들을 자기 내부에서 자기의 삶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릴 때의 경험이라든지 아까 오면서 전철에서 자리에 못 앉았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엉키면서 지금 들려오는 음악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추상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추상화의 수준이 매우 높고 금강석처럼 단단할 때 초월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공간에서 들려오는 음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무효가 되는 어떤 고도의 응집된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그 음악과 접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음악이 주는 초월의 미학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한번 몸으로 스며들면, 그러니까 귀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스며들면 우리는 그 음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재화벌이 뛰어난 걸작이다 또는 황석영 선생의 한시연대기나 삼포 가는 길이 뛰어난 걸작이다 해서 10번 이상 읽으신 분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한 두어 번 읽으면서 때로 필요한 대목을 찾는 정도죠. 그러면 어떤 음악은 100번도 듣고 1000번도 듣습니다. 그것이 고도의 초월적인 금강석 같은 시공간 속에서 자기 존재의 어떤 불안이나 희열과 그 초월성이
해석, 그 재현이 나와 스파크를 일으켜서 몸에서 안 떠나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존재적인 안정감이나 아주 밀도 있는 밀교적인 의식 같은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반복하고 싶은 겁니다.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도 하죠. 야, 이 대목 한번 들어봐. 그러면 대체로 옆에는 뭔데 그래. 그러면 막 속상하죠. 그리고 야, 여기 잘 들어봐 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갑자기 막 야, 잘 들어보려니까 막 이렇게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대중음악이 됐든 막 클래식이 됐든 야, 요 대목이야 뭐 이럴 때는 그 대목의 어떤 초월적 순간과 내 마음의 현의 한순간이 서로 어울리는 거죠. 이런 걸 위해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이 음악가와 지휘자들. 만약에 작곡가만 있어도 된다면 다른 예술은 그러하죠. 소설. 그냥 황석영 선생이 있는 거죠. 판본을 달리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그런 책은 아닌 거죠. 그냥 황석영 선생이 그린 거지만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은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뭐 고도의 철학이나 미학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일치와 불일치가 있어서 맞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좋은 음반 없어? 뭐 베토벤 5번 중에 뭐가 명반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우리 음악 감상의 틀 같습니다.